엄마! 앞으로 불쑥 찾아오지 마! 9년 만에 만난 아들이 어머니에게 한 말은 캐나다에서 9년 만에 돌아온 아들을 보기 위해 저는 된장과 젓갈을 바리바리 싸서 4시간을 달려 아들 집을 찾아갔는데 며느리는 외출해버렸고 아들은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으며 손주마저 저를 낯설어하며 눈도 마주치지 않더군요. 저는 거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고 집안에는 무거운 정적만 흘렀으며 저는 그제야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서려는 저를 아들이 차로 배웅했는데 차 안에서 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아들은 제가 살고 있는 집을 팔아 돈을 달라고 요구했으며 저는 깜짝 놀라 집을 팔고 합가하겠냐고 물었죠. 아들과 며느리는 눈짓을 주고받더니 집부터 먼저 달라며 합가는 안 된다고 거절했고 기차역에 도착하자 아들은 앞으로 이렇게 불쑥 찾아오지 말라며 모진 말을 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기차에 올라 창밖을 보며 저는 9년을 기다린 제 자신이 너무 바보 같았고 이제는 아들 없던 시절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9년 전 아들이 캐나다로 이민을 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들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가야 한다고 말했고 며느리와 손주도 함께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했으니까요. 아들이 떠나는 날 저는 공항까지 배웅을 갔고 아들에게 건강하게 잘 지내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자주 연락하겠다고 약속했고 저도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처음 1년은 아들이 자주 전화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화가 왔고 저는 아들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이 점점 뜸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결국 1년에 한 번 정도만 연락이 왔고 그마저도 짧은 안부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바빠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나라에서 적응하느라 힘들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항상 쓸쓸했습니다. 9년이 지났을 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은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말했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아들을 볼 수 있구나. 저는 아들이 돌아오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고 매일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된장도 직접 담갔고 젓갈도 정성껏 버무렸으며 아들이 먹고 싶어 할 것들을 모두 챙겼습니다. 저는 아들을 만날 생각에 설레고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한국에 도착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아들 집 주소를 물어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바빠서 저를 찾아올 시간이 없다고 했고 저는 아들이 힘들 텐데 제가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큰 보따리에 된장과 젓갈, 그리고 아들이 좋아하던 반찬들을 가득 담았고 4시간 거리를 버스를 타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저는 아들을 만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반가워할까? 하지만 제 기대는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아들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초인종을 눌렀고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보고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섰습니다. 며느리는 저에게 들어오라고 말했지만 목소리는 차가웠고 미소는 없었습니다. 저는 보따리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고 거실에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며느리는 저에게 잠깐 기다리라고 말하고는 핸드백을 들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어디 가시냐고, 아들은 어디 있냐고 물었지만 며느리는 급한 일이 있다며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남겨졌습니다. 저는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방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아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아들 방문을 두드렸고 작은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대답이 없었고 저는 더 이상 문을 두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고 무거운 침묵 속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 이럴까? 내가 뭘 잘못했나?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녁 무렵 손주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주는 저를 보고 잠깐 멈췄지만 곧 고개를 돌리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는 손주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기억나냐고 많이 컸다고 칭찬했지만 손주는 저를 보지도 않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손주는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 들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손주가 나를 낯설어 하는구나.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아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고 잠깐 어색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식사는 했냐고 물었고 저는 아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부엌에서 라면을 끓여주었고 저는 그 라면을 먹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9년 만에 만난 아들과의 첫 식사가 라면 한 그릇이었습니다. 아들은 식사 후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다시 혼자 남겨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집을 나서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따리를 챙기고 조용히 현관으로 향했고 그때 아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들은 제가 떠나는 걸 보고 배웅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아들은 차로 기차역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고 저는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아들과 함께 차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시골에 혼자 사는 게 걱정된다고 말했고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가 살고 있는 집을 팔아 돈을 달라고 자신이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아들을 바라봤고 아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집을 팔고 어디서 살라는 거냐고, 그럼 같이 살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잠깐 침묵했고 백미러로 며느리와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며느리가 뒷좌석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학가는 어렵다고, 집이 좁아서 불가능하다고, 집부터 먼저 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겠다고? 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디서 살라는 거냐고, 집을 팔면 저는 갈 곳이 없다고 말했지만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뒤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양원에 가시면 된다고, 그게 제일 편하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기차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보따리를 들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들이 창문을 내리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불쑥 찾아오지 말라고, 미리 연락하고 오라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자신들도 바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9년 만에 만난 엄마한테 할 말이 그거냐고, 엄마가 그렇게 불편하냐고 물었지만 아들은 대답하지 않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차가 멀어지는 걸 바라봤고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저는 기차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고 보따리를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기차가 출발하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저는 아들을 위해 평생을 살았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건 뭐든 해줬고 아들이 행복하면 저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원한 건 제 재산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깨닫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는 것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지만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저는 아들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챙겨줄 거라고, 아들이 저를 사랑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저를 짐으로 여겼고 제 재산만 노렸습니다. 저는 주먹으로 무릎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왜 진작 깨닫지 못했을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아들 없이 살기로, 아들이 없던 시절로 돌아가기로. 저는 제 집을 팔지 않을 겁니다. 그 집은 제가 평생 일해서 장만한 집이고 제가 죽을 때까지 살 집입니다. 아들이 원한다면 제가 죽은 뒤에 가져가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제 집은 제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대지 않을 겁니다. 저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이웃 할머니들과 어울리며 텃밭을 가꾸며 평화롭게 살 겁니다. 아들이 없어도 손주를 보지 못해도 저는 괜찮을 겁니다.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살 겁니다. 저는 기차 창밖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아들아, 잘 살아라.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보따리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은 여전히 따뜻했고 저를 반겨주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아들 집에 가져갔던 된장과 젓갈을 꺼냈고 냉장고에 다시 넣었습니다. 이제 이 음식들은 내가 먹어야지. 저는 혼자서 저녁을 차렸고 혼자서 밥을 먹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며칠 뒤 이웃 할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아들 집에 다녀온 걸 알고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별로였다고, 다시는 안 갈 거라고 말했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자식들은 다 그렇다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고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상추, 고추, 토마토를 심었고 매일 물을 주며 돌봤습니다. 식물들이 자라는 걸 보며 저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을 생각하지 않았고 저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아들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고 저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웃 할머니들과 어울리며 텃밭을 가꾸며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냅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복합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행복은 다른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오는 것이라는 걸. 저는 제 삶을 사랑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복잡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평생을 살지만 자식이 부모를 위해 사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불행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부모도 자신의 삶을 살 권리가 있고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식에게 모든 걸 주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 남겨두세요.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 것입니다. 자식이 아닌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세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